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여당 대표가 한 발언 세간에 오르내리죠. 경제를 잘 모르지만 법인세 인상은 맞겠다, 이런 발언인데요. 잘 모르셔도 안 되고 또 정확하게 어떤 법인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를 둘러싼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 풀어드립니다. 서민 금융을 위한 기구도 설립되고 서민들의 부채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 갚는 분께는 혜택도 준다고 하는데요. 정작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리를 위한 기구가 아닌가, 또 서민들이 부채의 늪을 탈출할 상담과 도움은 없고 상품만 모아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점들 확인해 봅니다. 월요일은 한 주간의 먹거리와 건강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뜨거운 감자. 이 당장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난감할 만큼 뜨거운 주제들, 말만 꺼내기만 해도 불붙는 주제를 보통 뜨거운 감자라고 하죠. 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도 항상 이런 문제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상의조총 CEO 조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과세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22%인데 25%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법인세를 올려서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점을 헤쳐갈 그런 재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두고 위축시키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의 기업들 더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법인세를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생생경제에서만 해도 교수님과 법인세 이야기를 벌써 한 두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해도 계속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과세 구간별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이 한 22%인데 네. 25%로 올리겠다,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교수님께서도 법인세율을 조금 인상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22%와 25%의 논쟁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현재 법인세 세율은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사이는 20%, 200억 원 초과하면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재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2%가인데 과세 표준 금액이 500억이 초과할 경우에 이것을 25%로 인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20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좀 더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한 복지 재원이라든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증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여당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인상을 하면 그만큼 투자 재원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경기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부채 상승률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011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액이 약 400조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게 약 595조 원이고 2016년도 올해는 약 644조 원 정도로 이렇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GDP 성장률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부채 성장률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다. 네.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생길 수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만 확보된다면 증세 논의가 필요 없지만 현재같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 갑자기 악화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돼서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법인세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조금 정대시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맥락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도를 이 뉴스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이 개인 월급 생활자의 세 부담률과 이 법인 기업들의 세 부담률의 증강 추이를 보니까 결국 이 월급 소득자들의 세금은 더 올랐는데 기업들의 세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덜 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설명하는 전문 용어긴 한데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목세율은 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입니다. 네. 10%, 20%, 22%이지만 그러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각종 비과세라든지 감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보면 실제로 법인들이 매년도 얻은 소득에서 법인세 내는 그 비율을 계산해보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약 16%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돈을 벌면은 명목세율이 22%이므로 22억 원을 법인세를 내야 되지만 비과세나 감면을 감안해보면 16억 원 정도뿐이 내지가 않는다. 네네. 근데 이걸 상대적으로 일본이 약 한 28% 정도 됩니다. 실효세율이. 네.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가 보통 실효세율이 26에서 30%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방향은 실효세율을 높이자,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해서 높이자는 주장과 아니라 명목세를 올리고 그 대신 정말로 기업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깎아주자, 감면을 해주자, 이런 주장이 맞서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안 오고 넘어가면 결국은 국가 부채만 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네. 결국은 이 비과세 감면 같은 이 혜택의 축소를 통해서 좀 세수를 증대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 목표기도 했는데 뭐 흐지부지 된 걸로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법인 소득과 세수 비율과 종합소득과 세수 비율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냈더라고요. 1999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해 봤더니 법인들의 소득은 608% 뭐 정도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율은 380%. 약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참 답답합니다. 네. 예, 그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1999년도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네.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2013년도의 자료를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이 약 19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게 갑자기 277조 원 정도로 늘어갑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요. 네네. 그러니까 월급은 이렇게는 분명히 안 늘었는데, 근데 과세 대상 소득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이죠. 결국 세금은 더 낸다 이 말이군요. 네, 세율은 안 올랐지만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훨씬 많이 냈고요. 그러면 소득세가 전체 우리 국세 수입이 약 2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소득세가 약 한 갑자기 25% 언저리에 있다가 이게 29%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법인세는 그 법인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년 뭐 24%가 오히려 후퇴를 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때문에 후퇴를 해가지고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소득 증가율은 많아지는데 결국 명목세를 올리지 않고 비과세 감면 축소가 그대로 또 비과세라든지 감면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은 법인의 총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대로인 반면 반대로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근로소득자들은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이 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져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평의 차원에서라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을 했다. 이것이 야권의 주장인까지 생각되어집니다. 예, 뭐 어렵게 생각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에게 이 세금은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부담하고 증대돼야 되는데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증세 같은 효과를 보는 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법인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1% 인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2% 인하, 또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계속 인하 내지는 유지 정책을 펼치면서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이 법인세 손대야 되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건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뭐 귀찮게 하거나 법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가 이렇게 올라가도 결국은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 말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득의 소득 증가율보다는 법인의 소득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정한 경제 활동을 계속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제자리 수준이고요. 네. 자영사업자들의 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법인 사업자들의 소득은 늘어가는 겁니다. 네. IMF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이 늘어가는 쪽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걸 왜 미적거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업의 유보소득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네.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것은 그것을 풀어서 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기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네. 세제는 기본적으로 간편하고 이게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네.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지 않는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이 돌지 않는 돈에 대해서도 좀 세금 문제를 하고 하는 거지만 이게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세무 전문가신데요. 이 여러 해외의 사례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정부 여당 또 누구든 또 이 정권을 잡고 또 경제 정책을 펼치다 보면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뉴스에서 등장한 얘기인데 네. 해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실효세율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요. 그쪽은 그러면 기업 투자가 우리보다 훨씬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면. 제가 참 방송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참 어떨지 모르지만은 네네.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네.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결정하는 것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돈이 남으면 기업은 투자를 합니다. 네.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세금 3%보다 이익이 많이 남으면 투자를 당장 하죠. 네,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법인세 세율이 낮춰졌으면 기업이 많이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명박 정부 이래 법인세를 쭉 낮춰놨으니까 기업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무리 세율이 낮아져도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인세 논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 생생경제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또 이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묻고 답하는 퀴즈지만 또 작은 경제 뉴스처럼 중요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미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도 자주 등장한 얘기 퀴즈로 내드립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조금의 한도를 정해서 핸드폰을 구입하는 사람들 간의 보조금 편차, 즉 불공평한 것들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 시행으로 한 20% 정도 요금 할인과 저가폰 보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성인 1000명 정도를 조사해봤더니 사실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다. 또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국민들이 차별 없이 적절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단말기별 지원금 수준이 정부가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시돼야 된다라는 게 취지인데요. 자,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법 세 글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법 전체의 글자 수인 10글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 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일 텐데요. 실제 농가 가구가 줄어들었다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인터뷰로도 준비해놨습니다. 이 채무자도 상환 능력이 없으면 빚을 탕감하거나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나왔는데요. 그 일부 뉴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은행권이 총파업을 했습니다. 내일은 철도 또 지하철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도 전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업 관련된 정보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은 인구 소멸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농가가 없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농가 수가 108만 9천 가구였습니다. 이게 5년마다 나온 자료인데 2010년보다 8만 9천 가구 감소한 겁니다. 전체 가구 중에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새에 6.8%에서 5.7%로 1.1%포인트 낮아졌는데요. 농가 규모는 매년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통계가 처음으로 이뤄진 1960년에 233만 가구였는데요. 이때와 비교해보면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다음 조사 때에는 100만 가구가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농가 수가 줄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농가 인구는 257만여 명이었는데요. 이게 2010년에 비해서 49만 4천여 명 줄어든 겁니다. 이는 농가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1970년 1,442만 명에 비하면 82%나 급감한 겁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5%로 20년 전에 10.9%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예, 아직도 개발 시대처럼 도시로 몰리는 이유 때문일 텐데 역시 산업화라든지 구조 변화가 그 이유겠죠? 네, 지금 농사짓는 땅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이런 걸로 농사를 짓다가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젊은 층들이 농사 안 짓겠다 이러면서 떠나면서 농가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체 농가 인구 256만 9천 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119만여 명이었는데요. 전체의 50.3%를 차지한 겁니다. 70세 이상이 27%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6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농가에서 신생아부터 9세까지 어린 인구의 비중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증감 규모로는 40대가 5년 전보다 12만 6천여 명 줄어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10대, 30대 순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설 경우에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가 되는데 농가의 경우에는 초고령화를 넘어서 초초고령화에 접어든 겁니다. 예, 정말 아이 울음소리가 귀한 농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잠시 후 인터뷰를 준비해놨지만 지금 서민들의 어떤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환 능력이 없는 분도 최대 90% 탕감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지금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 제도를 보면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지원제도 그리고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지원제도가 있고요. 네. 또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담겼는데요. 네.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는 30%에서 60%까지 원금을 감면해줬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신용회복 지원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 채권은 원금 감면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일반 채권도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관련 내용 또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에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은행권 총파업을 했고 내일은 또 시민들의 이 지하철 쪽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 현대차 노조도 전면 파업에 나서고 좀 파업 전국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오늘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날 전체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고 부서별로 단합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울산과 전주 그리고 아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춰섰는데요. 지난달 24일 이 노사 임금 협상에서 임금 월 5만 8천 원 인상해주고 성과급과 경력금 350%에 330만 원 지급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그리고 주식 10주 지급 이런 사안들에서 잠정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 네. 지난달 27일 이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해보니까 78.05%가 반대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지난 23일에 첫 교섭이 열렸는데요. 그때 임금안을 비롯해서 사측에서 추가안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파업에 나선 건데요. 네. 그동안 부분 파업은 좀 일부 있었는데 전면 파업은 2004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전면 파업 정말 12년 만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좀 손실이 생길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날 노조원인 1조, 2조 근무자들이 각 8시간씩 전면 파업을 하니까 7,200여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져서 1,600억 원 정도의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19차례가량 부분 파업을 벌였는데 이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도 이미 10만 10만 1,400여 대. 그러니까 네. 금액으로 보면 2조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합의를 빨리 하는 게 더 손해를 덜 보는 일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건물주가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방을 쪼개서 임대하는 게 성행하고 있다. 이거 사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룸과 고시원에 방을 증설해서 여러 명에게 임대하는 소위 방 쪼개기가 해마다 2,000건 가까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요즘 국감 시즌이라서 이제 의원들이 발표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김연아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력시에서 적발된 불법 방 쪼개기가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8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불법 방 쪼개기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연 2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빼면 별도의 제재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방을 쪼개게 되면 환기시설이나 대피로를 축소하고 또 내벽 자체를 이 내화 구조가 아니라 석고보드로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취약하고요. 소음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방해 상황, 이 방해 살아야 되는 청년들의 상황이 더 암울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현대차 노조 파업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 파업도 그렇고, 지금 노조가 강성인 현대차 부분 파업이 아니라 이제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섰고, 또 거기다가 지하철, 철도, 화물연대까지 이제 줄줄이 파업에 나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계가 추투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경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노조 파업까지 더해지게 되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빨리 해법을 찾는 것,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 또 정부 다 같이 나서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생생하게 좀 삶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금융사각지대 해소하고 서민들의 금융 애로점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고요. 탄력적인 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후속 대책으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 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이제 빚 성실하게 갚으면 혜택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 말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참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꼼꼼히 따져보면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남입니다. 예, 이 서민 취약계층 채무 부담 경감 방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빚진 분들 좀 어려우니까 쉽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이 얘기인데, 성실하게 빚 갚는 분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가 이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서민 금융 중에서 이제 채무자들의 어떤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서민 채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서민 지원의 어떤 요건을 차등화한다는 방안의 하나로요. 네. 지금 말씀하신 금융위가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혹은 경감을 자활이나 재기의 어떤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제도의 어떤 심도적인 연구나 검증,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예, 빚 부채 문제 대부분 겪고 계시고 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단지 빚을 없앤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제도를 나온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실하게 상환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자산 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언뜻 보면은 빚 잘 갚으면 좀 재산 모으게 해주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채무자의 어떤 소득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상환 능력을 파악한 뒤에 원금 감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의 상환 책임을 부담시키는 동시에 이를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성실 상환자에게는 자산 형성, 예를 들어서 적금과 같은 저축의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 대출이나 보증 한도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등의 그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지금 저희가 앞서 뉴스에도 살짝 나왔었지만 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 또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도 이 원금 감면을 적용해 왔지만, 이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변율 적용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물론 상황을 짐작하거나 또 참작할 수 있는 처지는 있겠지만 좀 공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채무를 어떤 그 면탈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갖가지 이제 사기적인 방법이 지금도 있고, 네. 또한 그 면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어떤 숨기는 거, 이러한 그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0%를 해준다, 얼마를 해준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시장 분석, 어떤 채무자 분석을 통해서 네. 제대로 된 재기 재활의 측면에서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뭐 채무자 분석이라는 말씀, 이 문제를 들여다보신 분들은 다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빚이 어떻게 쌓였고 왜 못 갚는지에 대한 이유가 더 궁금할 텐데요. 뭐 휴대전화 할부 보증도 해준다고 하고 무엇보다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 그간 뭐 정부든 민간이든 좀 채권 추심이 가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채무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서 어떤 그 최소한의 활동을 하도록 뭐 휴대전화 구입 보증 상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떤 보호라든지 아니면 부실 채권을 지금 금융기관 간에 어떤 상호 매각 시에 채무자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대책이냐 이번에 제기되었는데요. 그리 새롭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네. 자, 뭐 이 문제는 뭐 문제의 원인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계속 이 대안만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민금융에 신경 쓴다라는 정부 메시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구체적 방안이 와닿느냐 이게 지금 참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특히 금요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이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놓은 것에 그쳤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서민금융이 지역 기반에 의한 어떤 운영과 실적, 그 다음에 제도의 어떤 입안이나 현장 실천적인 어떤 시행보다는 단순히 지금 관리기구를 먼저 신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네. 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형의 기구를 지금 관치형 종합기구로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런 그 조직적인 문제, 관치적인 문제가 그 어떤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떤 자본금이 대개는 민간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자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요. 또한 실행 한계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치금융과 관치인물 위주의 오는 경영 한계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산관리공사, 생보사, 또 손해보험사 이런 쪽에서 돈이 모였는데 과연 이 서민금융진흥원을 운영하는 이 분들 과연 공정하게 또 인사가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 대통령도 서민금융원 출범에 많은 분들이 패자부활전의 성공 드라마를 만들길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정작은 패자들은 접근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신용자의 추가 대출 용도로 쓰인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 금융사에 관심이 없는 이런 사익돌 대출 정책을 금융사의 의지로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변질 운영되고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금융의 전문가나 어떤 제대로 된 시장 분석 없이 과거 정책의 어떤 나열을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조남희 대표께서는 이제 민간 금융 전문가로 뭐 여러 가지 분야의 또 소비자 금융 소비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정부에서 이런 것들 세우거나 정책 입안할 때 좀 불러서 의견을 듣거나 물어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약간 비판적이라 그래서 그런지 네네. 전혀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예, 뭐 비단 뭐 조남희 대표뿐만 아니라 이 교수님들께도 같은 질문을 여쭤보면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해주면 좋을 텐데라고들 하시거든요. 이 정책 그렇습니다. 만드시는 분들이 좀 이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재 가계부채 뭐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1220조를 넘어섰고 또 해결 방안도 애매한 상황인데 이 서민금융 정책에서 요것만은 꼭 빼놓지 말고 좀 같이 이해하고 갑시다라고 제안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매번 규모만 갖고 위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규모의 위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는 소득별, 담보별, 연령별, 지역별 이러한 그 아주 미세한 분석을 통해서 정교한 접근이 과 함께 전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이고요. 또한 서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 불황에 따른 어떤 생활 자금의 어떤 자금 수요가 많은데 사실은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채나 고금리 카드,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그 정책적인 대안 제시나 어떤 실행안이 먼저 이렇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빚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빚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 생생 장바구니 코너입니다. 이 앞서 인터뷰도 그렇지만 좀 생생 인터뷰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열을 내기도 하는데요.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이럴 때도 생생 장바구니 코너에서 한 주간의 알뜰살뜰한 먹거리 이야기 들으면 힘이 좀 솟는데요. 늘 그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주로 등장하는 품목과 이야기들이 좀 식욕을 돋우는 그런 얘기들이긴 한데 네. 자, 물가 동향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생강과 감자 그리고 닭고기가 상승세입니다. 네. 이 생강은 장기 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감모율이 좀 증가했고요. 더불어서 전년산 재고 물량이 점차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 내 출하량 감소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감자의 경우도 많이 찾으시는데 주산지인 평산과 홍천 등 강원 지방에 이번 주 비 예보가 있어서 고랭지 재배물 출하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물량 감소로 가격은 오름세이고요. 네, 목 아프신 분들 생강 좋아하시는데 좀 오름세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더위 때문에도 참 이 농작물 고생이었는데 이번엔 비 예보가 돼 있습니다. 좀 채소류 네. 가격 또 출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채소류 가격은 영향을 좀 많이 받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오르는 품목 중에 닭고기는 공급 물량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이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철 나들이 시즌 시작되면서 치킨집 등 요식업 속에서 수요가 증가되어서 가격은 네.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채소값도 걱정이지만 닭고기 값도 조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자, 이 가을에 흔히 치맥이라고 하죠. 치킨과 맥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약간 그렇죠. 비싸진다고 하는데 좀 내려가는 품목들로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방울토마토, 다다기 오이, 그리고 배추가 이번 주에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출하량 증가와 더불어서 이 후지 사과와 신고배 등 다양한 핵과일들이 혼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라 토마토 가격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다기 오이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본격적인 출하철을 맞아서 출하 지역이 춘천과 홍천 등의 강원 지방에서 천안과 부여 등의 충청 지방까지 확대가 되면서 공급 물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의 가격이 내려간다. 그 건강에 좋으니까요. 이런 채소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배추, 좀 표현이 제가 그런데요. 채소계 요즘 핫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너무 비싸서 어딜 가나 그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금추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네. 좀 잡혔나요, 가격?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명절이 끝나니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세개들이 한 망에 22,000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갔었던 만 원씩, 비쌌던 배추가 한 폭에 10,000원까지 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세에 좀 들어갔습니다. 강릉이나 정선 등의 강원 지방에서 출하량은 꾸준한데요. 이 추석 명절 끝나면서 수요가 줄어든 이유도 있고요. 배추의 대체 작물인 얼갈이 배추나 열무 같은 이 채소류, 생육이 많이 호전되면서 공급 물량이 늘었고 수요가 이쪽으로 또 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장 많이 담그시는 이 가을 배추 더 많이 나오게 되면요. 배추 가격은 더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김치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았는데요. 배추값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대형마트 행사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는 특별히 이마트에서 할인 행사가 많습니다. 거봉, 포도, 황도, 그린키위,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류를 저렴하게 판매 중인데요. 거봉 포도는 1kg에 1,900원, 황도는 4개에서 5개가 16,800원, 그리고 그린 키위는 7개에서 13개 들이를 4,980원에 각각 행사 중입니다. 또 핵고구마와 깐마늘도 저렴하게 판매 중이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우 등심 전 품목을 10% 정도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 중이라서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마트 말고도 홈플러스 역시 돼지 앞다리와 뒷다리를 각각 100g에 990원 또 69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할인 중이고요. 고등어, 삼치, 가자미, 수산물도 한 마리에 모두 2,990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이니까 장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마트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플러스로 가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할인 행사 이용하셔서 알뜰하게 장 보시고요. 제철 농산물을 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H에서 서울 양재동 H센터 안에 있는 이 큰 광장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고요.
포도, 인삼, 한우, 배 등 이 지역 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기간의 전시회에 참가해서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9월 21일 수요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11월 27일까지 쭉 2달간 이어집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지하 1층 내에 지역 특산물 전시 홍보관이 따로 운영이 되는데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특산물 50여 개 품목을 전시하고 또 둘러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께서는 현장에서 바로 구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보고 믿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11월 2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안에 있는 큰 마당 가보시면 여러분 큰 광장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네. 자, 저도 뭐 직접 보고 사는 게 사실 가장 좋으니까 한번 가봤으면 네. 좋겠고요. 네. 또 인삼축제 소식이 전해져 있네요. 네, 비슷한 이 행사 소식인데요. 이 인삼이 면역 기능 증진에 탁월한 또 효과가 있고 피로 개선 물론이고 혈액 흐름 개선도 도와주고 또 항산화 등에도 정말 효능이 좋죠. 네. 그래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인삼의 수확기를 맞아서요. 9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삼축제가 열립니다. 이 서울, 파주, 김포, 홍천, 음성, 서산 등 이 전국의 인삼 주산지인 12개 지역에서 햇 인삼 직거래 행사라든가 인삼 시음, 시식 행사, 인삼 조교, 마사지 체험 행사 등 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나게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삼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월요일마다 인삼 같은 좋은 이 농수산물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8486님, 단통법,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 법인세 관련된 내용도 잘 듣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 단통법 관련해서 이런 삼행시가 많습니다. 8679님은요, 단디에라, 통하려 겁나 나온다. 법으로 만든 것 눈 감고 아웅이다. 예. 그만큼 좀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278님은 답 단통폰 보내주시면서 김우성 PD님 삶에 많은 경제에 도움됩니다. 왕의 청자 고경만 하셨습니다. 예, 고경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4408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버스 기사입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자, 개인적인 생각으론 소비자 선택을 위해서라도 폐지를 찬성합니다. 예, 소비자들 목소리 좀 듣길 바랍니다. 4343님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통신사와 대리점만 배불리는 법입니다. 무용지물 생색본인 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단통법 많이 올려주셨고요. 개인 회생제도로 착실히 갚아나는 사람 나가는 사람 혜택 없나요? 라고 앞서 우리가 서민금융지원진흥원 얘기했을 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착실히 갚아나가는 것보다 또 계속 그런 기관들 찾아가셔서 열심히 얘기하고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또 삶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